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잿빛 구름과 끝없이 늘어선 차량 행렬로 가득했다. 차창 밖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은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좌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은 그의 단단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고, 손목의 찬 파텍 필립 시계는 1분 1초를 금처럼 여기는 그의 지위를 상징했다. 그는 방금 수조 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그의 제국이 얼마나 더 견고해졌는지를 증명했고, 언론은 그에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의 내면은 축축한 아스팔트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성공의 정점에 올라설수록, 부와 명예가 쌓일수록 10년 전 그날의 공허함은 더욱 짙은 그림자처럼 그를 짓눌렀다.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안건 보고서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반부가 조수석에 앉은 김민준 비서가 룸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비서는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일을 처리하는 유능한 신복이었다. 아니, 됐다. 본사로 바로 가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약 조건과 시장 분석 데이터가 떠다녔지만 그 모든 것을 밀어내고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눈물과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그 얼굴. 이서연, 그가 자신의 손으로 무참히 내쫓았던 아내의 얼굴이었다. 그때였다. 붉은 신호등에 걸려 차가 부드럽게 멈춰섰다. 무심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지훈의 눈동자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횡단보도 앞 작은 빵집의 노란색 차양 밑에서 4명의 여자아이들이 빗줄기를 피하고 있었다. 똑같은 모양의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똑같은 단발머리를 한 아이들은 작은 손에 든 찐빵을 호호 불어가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고 있었다. 마치 한 사람을 4개로 복제해 놓은 듯한 놀랍도록 닮은 모습이었.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훈의 심장이 철퇴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은 것은 그중 한 아이가 고개를 돌려 웃는 순간이었다. 그 웃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눈매, 맑고 투명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을 머금은 듯한 깊은 눈동자. 그것은 지훈의 기억 속에 낙인처럼 찍혀있는 이서연의 웃음. 바로 그것이었다. 아.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시선은 자석처럼 4명의 아이들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들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한 아이가 넘어질 뻔하자 다른 3아이가 동시에 손을 뻗어 잡아주는 모습까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말도 안 돼.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되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아이들의 얼굴 위로 서연의 모습이 겹쳐졌다. 오똑한 콧날, 갸름한 턱선,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보조개까지.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명이었. 그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가 서연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귀에 울렸다.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빼돌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 앞에서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 눈물을 믿지 않았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는 그녀를 빈손으로 집에서 쫓아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부해와 죄책감을 성공이라는 갑옷 속에 철저히 숨겨왔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나이를 가늠해 보았다. 많아야 8,
9살 정도로 보였다. 10년. 그가 서연을 내쫓은 지 정확히 10년이 흘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 만약 그때 서연이 빵빵 뒤차의 경적 소리가 그의 생각을 갈랐다. 신호는 이미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대로 놓칠 수 없었다. 차 세워 당장. 평소에 냉정함을 잃은 다급한 명령이었다. 운전기사와 김비서가 동시에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지훈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운전기사는 즉시 차를 도로변에 세웠다. 지훈은 거의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조금의 떨림도 없었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네, 회장님, 김민준입니다. 김비서. 지훈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지금 내 위치 알지? 방금 우리 차 앞을 지나간 횡단보도, 빵집 앞에 있던 파란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들 4명 봤나네? 아, 네. 잠깐 봤습니다만. 김비서는 갑작스러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했.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보호자,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진성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지난 10년간의 행적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필요한 건 뭐든지 써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그 안에는 의심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강지훈 회장을 보좌하며 그는 주군의 이런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통화를 마친 지훈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아이들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텅 빈 횡단보도 위로 빗줄기만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차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훈은 더 이상 딱딱한 가죽 시트의 감촉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방금 본 4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과 겹쳐 보이는 한 여인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1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희망일지 절망일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였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성공과 돈으로 쌓아올린 견고했던 성벽에 오늘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빗소리 사이로 10년 전에는 듣지 못했던 서연의 흐느낌이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그 무엇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값비싼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위스키를 몇 잔이나 비워냈지만 술기운은 그의 머릿속을 헤집는 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정확히 오전 8시, 김민준 비서가 소리 없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턱짓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김 비서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밤새 수고했군. 지훈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서류 봉투와 지훈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 같았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10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진실이 저 얇은 종이 몇 장 안에 담겨있을 터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마침내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한 여자의 증명사진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훈은 단번에 그녀임을 알아보았다. 이서연. 풋풋했던 20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단한 삶의 흔적이 깃든 30대 중반의 얼굴이었지만 그녀 특유의 맑고 강단 있는 눈빛은 여전했다. 사진 밑에는 간결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이서연만 35세, 현주소 경기도, 시동 직업시간제, 파트타이머 식당, 편의점 등.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아내였던 여자,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여자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4명의 아이들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어제 길에서 본 그 아이들이었다. 공원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유치원 발표회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 사진만 봐도 어제 자신을 스쳐 지나갔던 그 청량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름 이하은, 이다은, 이라은, 이가은 만 9세, 일란성, 네, 쌍둥이, 생년월일, 년, 월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순간 지우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 그가 서연을 내쫓았던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하고도 며칠 뒤였다. 아이들의 성은 강이 아닌 이였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아비의 성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 사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보고서는 그녀의 지난 10년을 건조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작은 도시로 이사, 만삭의 몸으로 허름한 원룸을 구하고 출산 후에는 갓난아기 넷을 홀로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주방 보조, 전단지 배포,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보고서에 적힌 그녀의 삶은 처절한 투쟁 그 자체였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곁에는 어떤 남자도 없었다. 오직 4명의 딸들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는 막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에게 줄 선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집안의 냉랭한 공기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노란색 서류 봉투였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호텔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지훈도 아는 얼굴이었다. 당시 진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태양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지훈의 대학 동창이기도 한 인물이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진성그룹의 1급 기밀 프로젝트 데이터가 태양그룹으로 유출된 정황과 그 경로에 서연의 개인 계정이 사용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배신감에 눈이 먼 지우는 서연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봉투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사진과 서류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지훈 씨, 이건 오해야. 정말이야. 이 사람은 대학 때 교양 수업 같이 들었던 선배일 뿐이야.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게 전부라고. 차 한 잔. 그럼 이 기밀 유출은 뭔데? 내 아내라는 여자가 내 뒤통수를 치고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어. 아니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하지만 당시에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평생의 수건이 걸린 프로젝트를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상태. 그리고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의 눈물조차 거짓 연기로 보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넌 날 속였. 진성을 배신했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집에서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입고 있는 옷만 빼고 전부 두고 나가. 서연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실망감, 그리고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처절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작게 들렸던 그 밤, 지우는 그것이 자신과 그녀의 세상이 영원히 닫히는 소리였음을 깨닫지 못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지훈을 과거의 악몽에서 끌어냈다.
그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쥐어져 있었다. 10년 전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서는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배신당한 것은 서연이었고 가장 어리석고 잔인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사옥이 마주보이는 태양그룹의 회장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가의 미술품으로 장식된 방에서 태양그룹의 박성진 회장은 막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이가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0년도 더 된 이름인데 박 회장은 와인잔을 흔들며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딸이 넷이나 있다고 합니다. 딸이 넷. 박성진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그건 그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10년 전 그는 강지은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단계로 그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아내 이서연을 쳐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와 심리전으로 강지훈이 제 손으로 아내를 내치게 만들었다. 그 후 강지훈은 감정을 잃은 기계처럼 일에만 몰두했고 덕분에 태양그룹은 진성그룹의 여러 프로젝트를 가로챌 수 있었다. 강지훈이가 이제 와서 그 여자를 찾는 이유가 뭘까? 설마 10년 전 일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강지훈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그는 자신이 한 번 내린 판단은 절대 의심하지 않는 인간이다. 아마도 우연히 마주쳤거나 뒤늦게 연민이라도 생긴 것이겠지. 알았다. 일단 강지훈과 그 여자의 동태를 계속 주시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경고를 해줄 준비도 하고. 박성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씁쓸한 탄닌의 맛이 썩 나쁘지 않았다. 10년 동안 잠잠했던 게임이 다시 시작될 예감에 그는 오히려 즐거움을 느꼈다. 다시 진성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낸 서연의 얼굴.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 없었다. 성공도, 명예도, 이 거대한 제국도 망가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만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좋으니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다. 1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네 딸들을 위해서. 김비서, 차 준비해. 경기도로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강남의 마천루 숲을 벗어난 롤스로이스 팬텀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 한적한 경기도의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도시의 풍경은 점차 낡고 낮은 건물들로 바뀌었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값비싼 외제차 대신 평범한 국산 차들이 대부분이었다. 강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10년 그는 오직 위로, 더 위로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했다. 더 높은 빌딩,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 그것이 10년 전의 상처를 잇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차가 향하고 있는 곳은 그가 쌓아올린 세계와는 정반대의 장소였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음을 알렸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지우는 김비서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골목 초입에 차를 세우고 그는 목적지까지 직접 걸어가기로 했다. 이질적인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앞으로 마주할 현실에 대한 마음의 준비이기도 했다.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볼지를 묻는 김비서의 눈빛을 읽고 그가 먼저 말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서울의 중심부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를 감쌌다. 오래된 빌라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느 집 창문 너머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사람 사는 냄새, 지훈이 잊고 지낸 지 너무나도 오래된 평범한 삶의 풍경이었다. 최고급 정장을 입고 서 있는 그는 마치 다른 그림에서 오려내 붙인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몇몇 동네 주민들이 그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보고서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 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4층짜리 낡은 빌라였다. 외벽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작은 화단은 누군가의 손길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서연과 그의 네 딸이 사는 곳이었다. 그는 건물 입구에 서서 한참 동안 3층을 올려다보았다. 저 창문 너머에 자신이 버렸던 세상의 전부가 살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어떤 사죄의 말도 10년이라는 거대한 공백 앞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향하는 계단참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하은아, 그거 내 거야 아니거든. 엄마가 나 먼저 하라고 했거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의 지훈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딸들의 목소리였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핏줄을 통해 전해지는 본능적인 이끌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작은 행복을 자신이 무슨 권리로 깨뜨리려 하는 걸까?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302호 초인종을 눌렀다. 순간 집안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정적. 그리고 잠시 후 가벼운 발소리가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철컥 하고 문이 열렸.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빛바랜 티셔츠 위에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이서연이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10년 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을 빛내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지친 기색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다. 서연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했다. 그녀의 첫마디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주소를 잘못 찾은 배달원처럼 대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지훈은 급히 손을 뻗어 문을 잡았다. 서연 씨, 나예요.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진성그룹 강지훈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잘못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곳은 회장님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그때 서연의 등 뒤로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어제 사진으로 보았던, 그리고 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엄마. 누구야? 아이는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서연은 재빨리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에 들어가 있어. 다은아, 어서.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연은 다시 지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노골적인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아이들, 아, 내 아이들 말이군요. 그녀는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 아이들은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온전한 내 아이들이에요. 10년 전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당신은 내 뱃속에 있던 이 아이들도 함께 버린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난 당신 없이도 아이들 잘만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수천 개의 파편이 되어 밝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제발. 내가 책임질 기회를 줘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돈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사죄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책임.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이제 와서 책임이요. 당신 돈. 나한텐 먼지 한 톨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당신의 동정도, 뒤늦은 책임감도 다 필요 없어요. 지난 10년, 당신 없이도
우리 네 식구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 제발 우리가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벽이 되어 그를 밀어낼 뿐이었다. 제발 가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쾅! 문은 그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쐐기를 박는 듯 선명하게 들렸다. 지우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서연이 아이들을 다독이는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고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았던 남자. 강지훈. 그는 지금 낡은 빌라의 복도에서 자신이 버렸던 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서연이 쌓아올린 얼음의 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심지어 뒤늦은 사죄로도 허물 수 없는 벽이었다. 차로 돌아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시트에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 서연의 집 창문이 보였다. 커튼이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그들의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1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롤스로이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강지훈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만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서연이 닫아버린 문과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성공, 부, 명예, 그 모든 것이 서연이 지켜낸 작은 세상 앞에서는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패배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냉철한 이성이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그토록 단호했을까? 정말로 배신을 한 여자라면 10년의 고생 끝에 나타난 전 남편 앞에서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오히려 분노하거나 원망을 퍼붓거나 아이들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었다. 그것은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누구의 동정도 허락하지 않는 견고한 자존심이었다. 그녀의 그 떳떳함, 그것이 지훈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10년 전 나는 무엇을 근거로 그녀를 단죄했던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서류, 몇 장과 사진들, 그리고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나 자신의 섣부른 판단. 과연 그것이 진실의 전부였을까?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로 돌아온 지훈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진 한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승부사의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민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10년 전 나와 이서연 씨가 이혼하게 된 계기가 됐던 보안 유출 사건,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꺼내보게. 김 비서의 얼굴에 순간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의 자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모든 것. 당시 증거로 제출됐던 사진 원본 파일, 서버 접속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서,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보안팀의 최종 보고서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내 개인 서버로 옮겨. 이번 조사는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최상급 기밀사항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선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신성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은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비밀스러운 전쟁본부로 변했다. 김 비서는 그의 유능함을 증명하듯
굳게 닫힌 회사의 과거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 쌓인 데이터들을 끄집어냈다. 아날로그 자료들은 모두 고화질로 스캔되었고 디지털 자료들은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되살아났다. 지우는 집에도 가지 않고 밤을 새워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사진이었다. 당시에는 분노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10년이 지나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보니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이 태양그룹 임원과 함께 찍혔다는 호텔 카페 사진, 최신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확대하자 서연의 어깨 부분과 배경의 경계선이 미세하게 부자연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마치 다른 사진에서 오련해 붙인 듯한 희미한 흔적이었다. 이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시 기술로는 알아채기 힘들었겠지만 지금 기술로는 충분히 분석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분석을 의뢰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두 번째 의심은 증인들의 행방이었다. 당시 서연의 수상한 행적을 증언했던 사람은 2명이었다. 심야에 그녀가 회사 서버실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경비원과 그녀가 회사 기밀 문서를 개인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비서실의 한 여직원. 지훈의 지시로 김 비서는 그들의 10년 전 인사기록과 재무기록을 추적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건이 종결된 직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퇴직금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이었다. 그리고 퇴사 후 한 달 뒤 두 사람의 계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돈이 각각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돈의 흐름은 카리브해의 어느 조세 피난처에서 끊겨 있었다. 누군가 그들의 입을 돈으로 막은 겁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서연의 개인 계정을 통해 기밀 자료가 외부로 전송되었다는 명백한 로그 기록. 당시 보안팀은 이것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훈은 회사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로그 기록의 타임스탬프에서 아주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일반적인 사용자의 접속 기록이 아니라 마치 시스템 관리자가 특정 기록을 심어놓은 듯한 부자연스러운 흔적이었다. 이것은 서연 같은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 최상위, 접근 권한을 가진 자, 혹은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가진 전문 해커의 소행이었다. 조작된 사진, 돈으로 매수된 증인들, 교묘하게 심어진 서버 기록,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배신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음모였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는 누구인가? 서연이 쫓겨나고 그가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회사를 돌보지 못하던 그 혼란의 시기에 진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연달아 낚아채며 급성장한 회사 태양그룹. 지훈의 입에서 낮은 읊조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이름, 박성진 회장.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에, 경쟁자의 냉혹한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 지훈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들을 응시했다. 인물 관계도, 자금의 흐름, 사건의 연대표. 그의 안에서 죄책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바보처럼 10년 동안이나 속아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잃었다. 서연의 거절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그 단호함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 거대한 기만의 늪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지훈은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위험했다. 그 경비원과 여직원,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찾아내. 유령회사의 자금 출처도 끝까지 추적해. 그리고 박성진, 그 인간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사소한 비리 하나라도 놓치지 마.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건 더 이상 내 과거에 대한 일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나약한 남자는 없었다. 10년의 시간을 되돌려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냉혹한 사냥꾼이 있을 뿐이었다. 태양그룹 회장실. 박성진은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강지훈이 10년 전 자료를 뒤지고 있다는 첫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여유로웠다. 뒤늦은 후회나 연민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나 방금 올라온 보고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직속 라인. 김민준 비서가 비공식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10년 전 퇴사했던 경비원과 여직원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박성진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지훈은 지금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판을 다시 읽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판을. 젠장. 나직한 욕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강지훈의 능력을 얕보았다. 10년 동안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일만 하던 그가 딸들의 등장이라는 변수 하나에 이렇게까지 예리한 발톱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었다. 10년 전에 진실이 드러나는 날,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평정심을 되찾아야 했다. 아직은 자신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강지훈은 이제 막 의심을 시작했을 뿐 손에 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먼저 경고를 날려 더 이상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비서실에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조용히 움직이던 물밑의 상어가 마침내 희미한 피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도는 진성그룹의 사업 전선에서 일어났다. 며칠 후 진성그룹은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던 유럽의 한 기술 기업과의 인수합병권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상대 기업이 갑자기 진성그룹의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거의 확정적이었던 계약에 갑자기 제동이 걸리자 회사 내부는 미묘한 동요에 휩싸였다. 동시에 한 유력 경제지에 날카로운 칼럼 하나가 실렸다. 리더의 위기는 기업의 위기, 진성그룹 강지훈 회장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교묘한 익명의 인용구두를 동원하며 강 회장의 사생활에 문제가 생겼으며 이것이 그의 경영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암시로 가득했다. 긴급 임원 회의실. 지훈은 태블릿 PC에 뜬 기사를 말없이 넘겨보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공격입니다. 김민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럽 파트너사의 돌변과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기사를 쓴 언론인과 우리에게 등을 돌린 파트너사의 이사 한 명이 과거 태양그룹의 자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박성진이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탐색전이자 경고였다. 네가 과거를 파헤치면 나는 너의 현재를 흔들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 지훈은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다. 적이 먼저 꼬리를 드러내 주었으니. 그러나 박성진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 그는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알고 있었다. 바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파도는 강지훈의 사생활을 향했다. 증권가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빙하의 제왕 K 회장. 숨겨둔 딸들이 있다. 유력 재벌 총수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등 자극적인 제목의 소문들은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강지훈을 겨냥한 것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것은 이서연과 내 딸의 평온한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였다. 지훈은 보고를 받는 순간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성진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 무렵 서연 또한 자신의 일상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를 감지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동네 시장에 갔을 때였다. 채잘거리며 떡볶이를 사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시장 입구 기둥 뒤에 서 있던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대놓고 자신과 아이들 쪽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서연이 그를 향해 쏘아보자
남자는 흠칫하며 황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며칠째 같은 검은색 세단이 목격되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쾌하고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다. 10년 동안 네 딸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의 모성 본능이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김민준 비서의 보고는 서연의 불안이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시장에서 아이들을 촬영하던 남자와 학교 앞에 나타난 차량, 모두 박성진 회장이 자주 이용하는 흥신소 소속입니다. 회장님을 압박하기 위해 가족들을 이용하려는 수작입니다. 김 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흥신소 직원이 멀리서 찍은 듯한 딸아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 순수한 행복을 더러운 목적에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지훈의 분노는 차가운 사리로 변했다. 박성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영린을 건드렸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싸움은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으로 변모했. 그날 밤 지훈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능글맞고 유들유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진이었다. 강 회장. 오랜만일세. 친구. 요즘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별일 없는가? 사람은 말이야.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법이야. 그러다 보면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될 수도 있거든. 특히 어린아이들 말이야. 그것은 안부를 빙자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훈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의 열기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걱정해줘서 고맙군. 박 회장, 충고는 잘 새겨듣도록 하지.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궁지에 몰린 맹수는 가끔 자신을 키워준 주인의 손을 물어뜯기도 하거든. 지훈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차가운 전쟁은 이제 뜨거운 전면전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다. 선은 이미 그어졌다. 그리고 그 선을 먼저 넘은 것은 박성진이었다. 박성진과의 전화가 끊긴 후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손이 분노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성진의 목소리에 담긴 교활한 협박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죄 없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박성진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선전포고였다. 10년 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음모를 꾸몄던 인간이다. 그에게 아이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터였다. 죄책감, 후회, 분노, 그의 안에서 들끓던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거대하고 순수한 본능으로 수렴했다.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그는 즉시 김민준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모두 비워낸 듯 차갑고 기계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신속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네. 회장님, 국내 최고의 보안업체 아크엔젤에 연락해 이서연 씨와 아이들 4명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를 의뢰한다. 조건은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검은 양복, 이어피스, 이런 건 절대 금물이야. 평범한 엄마처럼 보이는 여성 요원, 택배기사나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한 남성 요원, 완벽하게 주변 환경에 녹아들어야 해. 그들의 임무는 감시와 보고, 그리고 절대적인 위급 상황에서의 개입. 그뿐이다. 알겠습니다. 즉시 접촉하겠습니다. 2번째, 보안 기술팀을 시켜 이서연 씨가 사는 빌라 전체에 대한 도청 및 몰래카메라 탐색을 실시해 시청이나 인터넷 통신사의 정기 점검으로 위장해서 진행해. 그 후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다. 열감지 센서, 외부 침입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가 없는 CCTV까지.
모든 경보는 우리 중앙통제실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서연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서는 안 돼. 세 번째, 미디어 대응팀을 움직여.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들을 전부 회수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소문을 퍼뜨리는 작은 언론사들은 아예 사버리고, 큰 언론사들은 우리의 광고 예산을 무기로 압박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도 마쳐. 다만 소장은 아직 제출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쓸카드로 쥐고 있게. 지훈의 명령은 일사불란하게 떨어졌다.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도 그의 전략적인 사고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박성진이 가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방패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이 사는 평범하고 조용한 동네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연의 빌라 맞은편 집에 인상 좋아 보이는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다. 아침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서연과 가볍게 목례를 나누는 여자는 아크엔젤의 최정예 여성 경호원이었다. 동네 골목을 빗자루로 쓸며 어슬렁거리는 환경미화원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 요원이었다. 항상 동네의 어귀 전략적인 위치에 주차되어 있는 택배 트럭 안에서는 첨단 장비를 갖춘 요원들이 24시간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주의로 강지훈이 쳐놓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완성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동네 전체의 인터넷이 잠시 끊겼다가 복구되는 일이 있었다. 통신사 점검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그 사이 지훈의 보안팀은 빌라 곳곳의 연기 감지기, 가로등, 심지어 복도의 낡은 소화전 안에까지 초소형 감시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강지훈의 일상 또한 변했다. 그는 여전히 거대한 진성그룹을 이끌었지만 그의 신경의 절반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사무실 한쪽에 설치된 개인 모니터에는 그가 구축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이 24시간 흘러나왔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일상을 엿보았다. 아침마다 똑같은 가방을 메고 제잘거리며 학교에 가는 딸들의 모습,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저녁을 차리는 서연의 모습,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숙제를 하는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서연의 모습, 그것은 지훈에게 형벌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자신이 가졌어야 할, 그러나 스스로 걷어차버린 행복의 조각들을 훔쳐보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아이들의 사소한 습관들을 알게 되었다.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첫째 하은이, 장난기가 많고 활발한 둘째 다은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셋째 라은이, 그리고 엄마 껌딱지인 막내 가은이까지. 그는 지금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강력한 힘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는 수호자로서. 한편 서연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동안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수상한 검은 차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시장에 갈 때마다 느껴지던 불쾌한 시선도 사라졌다. 직장 동료가 수근거리던 어느 재벌 회장님의 숨겨진 가족에 대한 가십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예민함이 만들어낸 착각이었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밀어냈던 바로 그 남자가 그녀의 세상주의에 철옹성을 쌓아 올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도 지우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네 딸들은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딸아이의 달아빠진 운동화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지친 얼굴 위로 아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 보였다. 지훈은 경외감과 존경심, 그리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후회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화면을 향해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을 나직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의 행동은 더 이상 그녀의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조건도 없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아버지의 본능이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주장할 권리가 없는 그 가족을 위해 소리 없는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이 구축한 보이지 않는 방패막 안에서 며칠간의 평화가 흘렀다. 서연은 아이들을 위협하던 불길한 징조들이 사라지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신경 과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다시 나타나면서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 예민해졌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깊은 곳에 자리한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 평화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박성진은 자신의 1차 경고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정보원들의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다.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었다. 강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리스크가 컸다. 그렇다면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다시 한번 건드려야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시나 루머가 아닌 훨씬 더 직접적이고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그날은 서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이들은 다행히 앞집에 사는 친절한 새댁 아크엔젤의 위장 요원이 잠시 돌봐주기로 한 터였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진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놀라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은 남자가 그녀의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챘다. 서울 외곽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날치기 범죄였다. 깍! 그러나 그녀를 진짜 공포에 빠뜨린 것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남자가 그녀의 귓가에 스치듯 속삭인 한마디 때문이었다. 내 아이들 참 예쁘더군. 강지훈 회장에게 안부 전해줘.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서 상황을 주시하던 경호 요원들이 즉시 움직이려 했지만 범행은 단 몇 초 만에 끝난 뒤였다. 그들의 1차 임무는 은밀한 보호역,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그들은 즉시 이 사실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핸드백 안에는 현금 몇 푼과 낡은 지갑밖에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시장에서 자신을 찍던 남자, 학교 앞을 서성이던 검은 차, 그 모든 것이 망상이 아니었다. 위험은 실제했고 그 위험은 정확히 강지훈을 겨냥하고 있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강지훈, 그가 자신의 평화로운 삶에 다시 나타나면서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지훈이 그녀의 집문을 두드렸다. 그는 이미 경호팀의 보고를 받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문을 연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녀를 멈춰 세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내가 지켜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허세나 거짓이 없었다.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지훈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10년 전의 사건은 모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자신이 그 진실에 다가서자 그 배후 세력이 이제 그녀와 아이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는 처음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공동의 적을 마주한 파트너로서 그녀에게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그때는 사소하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던 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존심과 지난 10년간의 고통은 당장 저 남자의 뺨을 때리고 문을 닫아버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엄마의 본능은
지금 이 남자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위협에 혼자 맞서 싸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우는 그녀가 사는 공간에 발을 들였다. 집은 좁고 낡았지만 벽에 붙은 아이들의 서툰 그림과 곳곳에 놓인 작은 인형들이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신이 단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가족의 풍경이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이며 기억을 더듬어 헤어지기 몇 주 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떠올랐다. 사진 속에 있던 그 사람. 호텔 카페에서 만났던 당신의 대학 선배라는 사람 말이에요. 그가 그때 새로 개발 중이던 진성그룹의 신기술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자세하게 물어봤었어요. 전 그냥 직업적인 호기심이겠거니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쯤 당신 비서실의 한 여직원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신혼 선물이라기엔 너무 늦은, 그냥 작은 성의 표시라면서 최신형 디지털 액자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디지털 액자, 그것은 트로이 목마였을 것이다. 액자를 집안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 침투했을 것이다. 그리고 해커는 그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해 마치 그녀가 직접 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처럼 서버 기록을 조작했을 것이다. 그 선물을 건넸다는 여직원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사라진 바로 그 직원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찾고 있던 음모의 기술적인 핵심을 관통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는 얼음벽은 존재했지만 그곳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입힌 전남편과 전처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어쩔 수 없는 동맹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이전의 냉기는 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다치게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우는 그녀를 돌아보며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말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는 집을 나섰. 서연은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이나 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심장을 부서뜨렸던 남자와 위험한 거래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음을. 위태롭고 불안한 동맹이 그렇게 맺어졌다. 이서연과의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진 후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성진과 태양그룹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거미줄이 그려져 있었다. 돈으로 매수된 증인들, 유령 회사, 조작된 증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박성진의 이름까지. 서연이 던져준 디지털 액자라는 단서는 이 복잡한 거미줄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최수진. 지훈이 10년 전 인사 기록 카드에 떠있는 한 여직원의 사진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서연에게 선물을 건넸던 바로 그 비서였다. 김비서. 이 여자 최수진을 찾아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쥐구멍이라도 뒤져서 찾아. 그리고 우리 쪽 화이트 해커 팀에게 지시해. 10년 전에 출시된 그 디지털 액자 모델에 심어졌던 악성 코드의 원형을 추적하라고.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를 탐색하는 자의 망설임이 없었다. 먹잇감을 정조준한 사냥꾼의 확신과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작전명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단계 기반 허물기. 김민준 비서의 팀은 혀를 내두를 만한 정보력으로 흩어진 증인들의 행방을 찾아냈다. 10년 전 거짓 증언을 했던 경비원은 지방 소도시에서 망해가는 치킨집을 운영하며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핵심 인물인 최수진은 신분을 바꾼 채 해외의 한적한 휴양지에서 조용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에게 법적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효과적인 심리전을 선택했다. 며칠 후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직 경비원에게 발신인 불명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내용물 하나 없이 10년 전 그가 돈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찍힌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사진을 본 남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같은 시각 해외에 있는 최수진은 정체불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그녀가 서연에게 선물했던 디지털 액자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의 소스 코드 일부가 캡처된 이미지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산업 스파이 행위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전직 경비원은 허둥지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시절 자신에게 돈을 건넸던 상선이었. 물론 그 통화는 지훈의 팀에 의해 고스란히 감청되어 태양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증거가 되었다. 최수진은 겁에 질려 또다시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김 비서의 해외팀 손바닥 안에 있었다. 2단계 사업적 반격. 지훈은 태양그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소모적이고 시끄러운 싸움이 될 뿐이었다. 그는 박성진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성진은 그룹의 미래를 걸고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위험 부담이 큰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한 상태였다. 지훈의 자금팀은 여러 투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풀린 태양바이오의 채권을 비밀리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금융가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을 위장한 정보가 흘러나갔다. 태양바이오의 신약 임상 실험 데이터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정보가 퍼지자 태양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박성진의 곁을 지키던 굳건한 동맹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훈의 팀은 박성진과 결탁 관계에 있던 정재계 인사들의 사소한 비리들을 확보했다. 그는 그것을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제3자를 통해 태양이라는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함께 순장당하기 전에 먼저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우정어린 경고를 전달했다. 박성진의 전화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받지 않기 시작했고 그는 순식간에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박성진의 사무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터져나왔다. 폭락하는 주가, 등을 돌리는 투자자들, 연락두절된 동맹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보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만함은 초조함으로, 초조함은 곧 분노로 변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서연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라고 지시했지만 돌아온 보고는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다. 회장님, 그 여자와 아이들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호 인력이 깔려 있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성진은 완벽하게 덫에 걸린 쥐가 되었다. 마지막 증거의 확보. 마침내 지훈의 화이트해커 팀으로부터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10년 전 디지털 액자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몇 해 전 정부기관을 공격했던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사용된 바이러스의 변종이었다. 그리고 당시 그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해커 집단은 태양그룹과 오랫동안 검은 거래를 해온 곳이었다. 박성진과 10년 전 음모를 잇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확보된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해외에서 도피를 준비하던 최수진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가 접촉한 변호사는 이미 김 비서 측에서 심어놓은 사람이었다. 함정 수사를 통해 비밀 접선 장소로 나온 그녀 앞에 김 비서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과 함께 가명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내밀었다. 결국 최수진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성진이 어떻게 음모를 설계하고 자신에게 지시했는지,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을. 그녀의 자백은 물론 고성능 녹음 장치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훈은 사무실 스크린에 뜬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응시했다. 최수진의 자백, 녹취 파일, 매수된 증인들의 금융 거래 내역, 조작된 증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그리고 박성진을 옥죄는 사업적 압박 카드까지. 박성진은 이제 성벽도
군사도 모두 잃어버린 벌거벗은 왕이었다. 지훈은 책상 위에 달력을 보았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박성진은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할 터였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무대는 준비됐네. 초대장을 보내게.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야. 그의 눈빛은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서늘했. 반격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에 칼을 꽂는 처형뿐이었다. 디데이.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 그리고 특종을 예감하고 몰려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태양그룹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진성그룹의 주가가 미묘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기에 오늘 강지훈 회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강당 앞줄. 박성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최근 겪은 사업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만했다. 강지훈이 10년 전 일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물증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오히려 오늘을 기회로 삼을 생각이었다. 최근의 경영 불안을 빌미로 강지훈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주주들을 선동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포식자라고 믿고 있었다.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서자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그가 재무보고와 향후 사업 비전에 대한 브리핑을 완벽하게 마쳤을 때 주주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성진은 질의응답 시간에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이 먼저 손을 들어 장례를 제지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질의응답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진성그룹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10년 전의 한 사건과 그로 인해 무참히 짓밟였던 한 사람의 명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박성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우는 옆에 서 있던 김민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주가 그래프를 띄우고 있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일부 뒤집힌 증거 지우는 마치 노련한 검사처럼 10년 전의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제 아내였던 이서연 씨는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당시 증거로 제출되었던 사진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연과 태양그룹 임원이 함께 있는 사진이 나타났다. 곧이어 디지털 포렌식 분석 화면이 겹쳐지며 조작된 픽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교묘하게 조작된 합성 사진입니다. 장례는 충격으로 웅성거렸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당시 거짓 증언을 했던 2명의 직원은 사건 직후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2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이 떴다. 의문의 유령 회사로부터 흘러들어온 검은 돈의 흐름이 화살표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서버 기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전문 해커가 침입하여 마치 내부 소행인 것처럼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복잡했던 서버 로그 기록이 알기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되어 해킹의 전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배우. 주주들과 기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박성진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성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전부 날조야. 내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라도 있단 말인가. 그의 고함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 지우는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 고맙군요. 박 회장님, 이부 진실의 목소리. 지훈이 다시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 스피커를 통해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10년 전 디지털 액자를 선물했던 비서 최수진의 자백 녹취였다. 박성진 회장님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강지훈 회장님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아내부터 쳐내야 한다면서 디지털 액자에 악성 코드를 심어 선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받았습니다. 강당은 이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경멸과 분노를 담아 박성진에게 꽂혔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 대신 생생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삼부 최후의 일격지우는 쐐기를 박았다. 최수진 씨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악성 코드 분석 결과가 떴다. 디지털 렉자의 악성 코드가 과거 태양그룹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이 사용했던 바이러스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저질러진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한 범인은 바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태양그룹의 박성진 회장입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박성진을 가리켰다. 이 거짓말쟁이, 자식 마침내 이성을 잃은 박성진이 욕설을 퍼부으며 단상을 향해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방 강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으로 들어선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박성진 씨,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증거위조,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총탄처럼 쏟아졌. 한때 업계의 거물이었던 박성진은 비명 같은 부인을 외치며 수사관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10년 동안 거짓 위에 쌓아올렸던 그의 제국이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서늘한 정박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겼다. 서연의 누명을 벗겼고 원수를 심판대에 세웠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공개적인 승리는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기자들과 주주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개인의 전쟁, 그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성그룹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체포극은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황제의 몰락, 태양그룹 박성진. 10년 전, 추악한 음모의 전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강지훈 회장의 10년간의 싸움. 언론은 연일 떠들썩했고 여론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성진과 그의 수족들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태양그룹은 총수의 부재와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태양그룹의 핵심 자산들은 여러 기업에 쪼개져 매각되었고 그중 가장 큰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상 궤도를 되찾은 진성그룹의 품으로 돌아왔다.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며칠 뒤 진성그룹은 언론을 통해 이소연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10년 전 회사가 한 개인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던 과오를 통감하며 그녀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그 보상금을 받아들였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난 10년 아무것도 없이 고생만 하며 자라준 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그녀의 이름은 세상 앞에서 깨끗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멍에가 사라진 자리에는 시원함 대신 텅 빈 공허함이 들어섰다. 바로잡힌 과거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돌려주지는 못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삶에 찾아왔다. 더 이상 위험한 시선도 수군거림도 없었다. 지훈의 경호팀은 이제 언론의 과도한 취재 열기로부터 그들의 사생활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서연은 보상금으로 아이들을 위해
더 크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궁전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네 딸이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강지훈 또한 변했다. 전쟁은 끝났고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상처뿐인 영광의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친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가 남긴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한 명의 남자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10년 전 그는 성급한 판단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삶에 무작정 뛰어드는 대신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돈자랑 같은 사치품이 아니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지켜보았던 모니터 속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했다. 책을 좋아하는 하은이에게는 최신 아동문학 전집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라은이에게는 전문가용 파스텔 세트를, 활발한 다은이에게는 새 축구공을, 그의 선물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변호사를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용기를 내어 직접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을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딱 1시간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어디에서든. 몇 주가 지난 어느 주말 오후 서울의 한적한 공원,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어색한 풍경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호기심과 낯가림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4명의 딸들이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를 낳아준 아빠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해준 터였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기쁨도 아닌 세상의 모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걱정스러우면서도 어쩌면 아주 작은 연약한 희망의 씨앗을 품은 듯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위해 사온 새 자전거를 다은이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수조원의 제국을 움직이는 그였지만 작은 두발 자전거 하나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아빠, 꽉 잡아요. 다은이가 외쳤다.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자전거가 휘청하더니 다은이가 넘어지고 말았다. 괜찮니? 지훈은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로 달려갔다. 다은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까진 무릎을 한번 쓱 보더니 지훈을 올려다보며 씩씩하게 말했다. 하나도 안 아파요. 다시 할래요. 아이의 그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에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이 앉아있는 벤치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찰나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수만 가지 말들이 오고 갔다. 앞으로 힘들 거야.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겠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페달을 밟으려는 용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지훈은 다은이를 일으켜 다시 자전거에 태웠다. 어느새 하은이, 라은이, 가은이가 달려와 다은아, 힘내하고 응원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훈은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온전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야기는 이 장면에서 끝을 맺는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 행복한 결말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희망찬 시작이다. 진실과 희망 위에 세워진 새로운 새벽. 그들 앞에는 여전히 길고 험난한 길이 놓여 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